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학로 개척 두 번째 시간으로요, 신학로 개척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신학로 개척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 공부를 했어요. 배경 같은 경우는 직접 출제되긴 좀 어려운 B급 주제고 자료랑 선지 쪽으로 여기저기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핵심은 뭐였죠? 신학로 개척의 과정입니다. 과정은 우리가 둘로 나누어 공부해야 되죠. 뭐랑 뭐로? 국가별, 시기별. 국가별이라 그런다면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은 신학로 개척의 활동, 에스파니아의 후원을 받은 신학로 개척의 활동, 이렇게 국가별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은 두 명 있었죠.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희망봉 발견, 바스코다가마의 인도항로 개척. 에스파니아는요,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해서 서인도 제도를 도착을 했고요.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해서 지구 구현설을 입증을 했죠. 이렇게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은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바스코다가마, 에스파니아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랑 마젤란, 이렇게 딱 구분하시고, 주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바스코다가마 같은 자료를 주고 포르투갈을 묻거나 콜럼버스, 마젤란을 주고서 에스파니아를 묻거나, 이런 식으로 역으로 가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가 나라의 후원을 받은 바스코다가마는 캘리커프 도착하여 인도항로를 개척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국가별로 딱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은 시기별로, 시간으로 따지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하고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토르데시아프 조약이 나오고, 바스코다가마가 인도항로 개척하고, 마젤란이 세계 일주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대로도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신학로 개척이 가지고 온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학로 개척의 결과. 자, 여기 보시면 결국 이 대서양이란 바다를 중심으로 일단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 모든 대륙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로 개척이 세계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이때부터 정말 진정한 세계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온 세계에 모두 영향을 주는 전 지구적인 글로벌적인 사건이 바로 신학로 개척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개혁, 르네상스, 절대왕정보다도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신학로 개척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 이 신학로 개척이 유럽에, 아메리카에,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어떠한 결과와 영향을 가지고 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신학로 개척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은의 흐름이에요. 실버. 그 은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우선, 글씨가 왜 이러죠? 은의 흐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유럽이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가 선구자가 되어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대한 그런 자원을 후탈해오기 시작을 해요. 설탕, 담배, 면화 같은 것도 가져오는데, 또 결정적으로 이 아메리카 대륙이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특히 금과 은 중에서도 이 은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거의 치트키를 쳤다고 의심될 정도로 거의 무제한적으로 생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애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특히 금과 은을 중심으로 한 귀금속들을 약탈을 해오는데, 그 중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은광이 바로 포토시 광산, 포토시 은광이라고도 해요. 이 은광 정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좋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남아메리카 지역의 포토시, 여기에서 이제 금, 특히 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 이 포토시 은광을 차지한 나라가 에스파니아인데, 에스파니아가 이 포토시 광산에서 나오는 이 은을 토대로 무적 함대를 만들고 오스만 제국도 꺾고, 이 에스파니아가 포토시 은광에서 나오는 이 은으로 유럽 최고의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은 알아두시고요. 자, 이 은을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 애들이 막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은은 어디에 쓸까요? 그쵸. 애초에 얘들이 지금 신학로 개척한 이유가 뭐야? 동방으로 가기 위한 거죠. 동방에 가는 신학로를 뚫기 위한 거였잖아. 동방으로 왜 갈라 그랬죠? 동방의 물산을 구하기 위해서. 향신료, 비단, 도자기 같은 동방의 물산을 구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의 은을 가지고 구매력을 갖춘 유럽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의 향신료, 비단, 도자기 같은 것들을 사고 그 대가로 뭘 지불해요? 은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럽 애들이 아시아의 물산을 사면서 지불하는 은
그쵸. 아메리카에서 나온 은입니다. 이 유럽 애들이 아시아의 물품을 사면서 지불한 은은 아메리카산 은이다. 라는 거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은이 아메리카에서 유럽을 거쳐 아시아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아시아는 돈벼락을 맞은 거죠. 갑자기 유럽 애들이 은을 마구잡이로 막 싸우더니 그 은을 가지고 이제 막 물건을 사가는 거야. 자, 아시아의 은의 유입이 늘겠죠. 그죠? 아메리카에서 온 은의 유입이 늡니다. 아메리카에서 온 은이,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은이 유럽 애들을 거쳐서 아시아에 풀리면서 이 아시아의 은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시아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느냐? 제도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특히 이 유럽 애들이 가장 많이 물건을 샀던 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은 갑자기 은의 유입이 확 늘면서 화폐가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중국 애들은 면화나 쌀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었는데 이 은의 유입이 늘면서 이 유럽 애들이 가지고 온 은의 유입이 늘면서 이제 물건의 거래를 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금 제도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명나라의 신종 때 만력제, 신종 때 장거정이 시행했던 일조편법, 그리고 청나라 강희제 옹정제가 시행했던 지정은제, 이런 제도가 나오게 돼요. 자, 기억하시나요? 명나라 만력제, 신종 때 장거정이 했던 일조편법 내용이 뭐예요? 그쵸. 양세법 이후에 수십 가지로 늘어난 그 잡다한 세금들을 딱 둘로 정리했죠. 지세, 토지세인 지세와 인도세인 정세로, 지세 정세로 딱 단일화시킨 다음에 그걸 뭘로 걷었죠? 은으로 걷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쌀이 아니라 은으로. 그러니까 양세법 이후에 수십 가지로 늘어난 잡다한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딱딱 나눈 다음에 그거를 은으로 걷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청나라 때 가면은 좀 더 단순화됩니다. 인도세마저, 정세마저 어디에 포함시켜요? 지세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정세, 인도세를 지세에 포함시켜서 은으로 거둔 거였죠.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여기 뒤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시라고 1조 편법과 지정은제에 대한 내용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이러한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 세금을 은으로 거둘 수 있던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유럽 애들이 아시아에 은을 마구마구 풀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중국의 세금 제도도 은납화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명나라 청나라 경제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외래작물이 들어왔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땅콩, 담배, 고추 같은 외래작물. 이게 원래 어디 거예요? 네, 원래 아메리카의 외래작물이야. 이 아메리카의 작물을 유럽 애들이 가지고 오고 이게 이제 아시아로 온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감자, 고구마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황작물이라 그래요. 아무 데서나 잘 자라서 사람들을 굶주림과 가난에서 구해주는 구황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로 인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늡니다. 이렇게 늘어난 인구가 역시나 청나라가 지정은제를 시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인구는 느는데 사람들이 정세, 인도세를 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출생신고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인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정세 안 매길 테니까, 인도세 안 매길 테니까 신고 좀 해라. 이래서 이 지정은제가 시행된 이후에 인구 파악이 용이해졌죠. 그러니까 이 지정은제를 시행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고, 우리 한국사에서도 임진왜란 이후에 경신대기근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근이 터집니다. 그 경신대기근 때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구황작물이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아시아에 이렇게 유럽 애들을 통해서 아메리카 은이 유럽 애들이 향신료랑 비단 등을 사가면서 유럽 애들이 아메리카 은을 아시아에 풀게 되고, 이 은의 유입이 늘면서 중국의 명나라의 일조편법, 청나라의 지정은제 같은 세금의 은납화가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 땅콩 같은 외래작물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게, 송나라 때 유입된 외래작물은 베트남벼라고 불리는, 베트남벼인 참파벼였죠. 참파벼.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때는 지금 말한 이런 감자, 고구마, 글씨가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고구마 등등등 이런 작물들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쎄한 걸 하나 느껴야 돼요. 자, 유럽 애들이 지금 아메리카 은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지들이 원하는 물건 막 사고, 아시아는 덕분에 돈벼락 맞고, 일단 좋아.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유럽 애들이 그 은을 어디서 갖고 왔다고요? 아메리카에서 갖고 왔다고요. 아메리카에서 이 은을 어떻게 가져와요? 당연히 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메리카엔 또 어떤 변화가 나왔는가 살펴볼게요. 원래 아메리카에는 그들만의 전통 문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메리카 전통 문명을 살펴볼 건데요.
이 문명은 기본적인 위치랑 특징을 좀 담백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우선 6세기에서 10세기 원래 있었던 마야 문명이란 문명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10세기 때 끝나요. 그러니까 신앙도 개척 이전에 이미 마야 문명은 자체적으로 멸망을 합니다. 왜 멸망했나요? 이건 인류 미스테리예요. 마야 문명이 도대체 왜 멸망했는가는 고고학적 미스테리입니다. 마야 문명의 위치는 유카탄 반도 지역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도로 보면은 아스테카 지구 제국이 있는 그 멕시코 고원 옆에 여기가 유카탄 반도예요. 여기가 이제 마야 문명이 있던 곳입니다. 대략적인 지도에서 위치 알아두세요. 마야 문명이 있는 곳. 자, 마야 문명은 유카탄 반도 지역에 있었고요. 얘네들의 특징은 나름 문명 수준은 뛰어났습니다. 영의 개념과 이집트법이 있었어요. 우리 영의 개념은 인도의 국타 왕조에서 나왔고 이건 이제 이슬람 애들이 받아들여서 유럽에 전폐해 준 거잖아. 근데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이랑 다른 지역이랑 교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라미드식 신전도 만들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 애들과 본격적 관계를 맺은 게 두 가지 문명을 우리가 배울 건데 아스테카 문명이랑 마야 문명 요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테카 문명과 마야 문명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두시는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아스테카 문명이랑 마야 문명을 뭐 A, B, 가나 따당 뚫어놓고서 뭐 이 둘에 대한 설명, 뭐 A에 대한 설명,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뭐 아스테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의 자료를 주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뭐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봐라 이러고 나머지 문명을 오답 선지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잘 나오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특히 가끔 4대 문명의 선지로도 가끔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특징만 담백하게 아프리카 문명과 마야 문명의 비교에 초점을 둬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선 아프리카 문명의 위치는 오늘날의 멕시코 고원이에요. 지도에서 확인해 봅시다. 여기 아프테카 제국, 여기가 아프테카 제국 멕시코 고원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아프테카 문명이 멕시코 고원 지역이라면 마야 문명은 오늘날의 안데스 고원, 칠레와 페루 지역이에요. 여기 지도도 알아봅시다. 잉카 문명, 잉카 제국은 네 여기 페루랑 안데스 고원 지역이다. 위치 지도로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아프테카 문명의 주요 도시는 테노치티틀란, 여기가 수도예요. 이거 여러분 위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지도나 자료에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가 나오면은 이거 아프테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힌트가 되거든요. 아프테카 문명의 특징은요. 우선 그림 문자를 썼다. 자, 우리 그림 문자 하면 떠오르는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뭐죠? 네, 그럼요. 인더스 문명이에요. 인더스 문명. 얘네들이 이제 그림 문자를 썼고 특히 해독이 안 되는 일각수인장을 일각수인장이 발견되죠. 거기다 이 일각수인장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됨으로써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교류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역법, 천문학을 통해서 시간을 계산하고 달력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정치적으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재정일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서 배운 것 중에 뭐예요? 술탄 칼리프제. 정치 지도자인 술탄이 종교 지도자인 칼리프를 함께한다. 셀림 1세가 그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리고 술탄 칼리프제가 오스만 제국에 등장했죠.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교황주의. 우리 한국사로 따진다면은 단군왕검 같은 게 있죠.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했다. 태양신을 숭배한 것도 어디도 있죠? 이집트도 태양신을 숭배했죠. 거기다가 피라미드식 신전, 피라미드도 이집트에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문명에서도 보이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누구한테 멸망했냐? 네, 바로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제가 코피 아인 이야기했죠.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의 침략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일단 아스테카 문명이 무너질 때 당시에 참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아스테카 문명 자체는 인구가 수백만 명에 전투 병력만 수십만, 30명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문명의 수준도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 문명의 수준이 너무 낮았어요. 아스테카 문명은 지금도 이게 미스테리한 건데 철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총동기 수준에 머물렀어요. 알다시피 청동기는 굉장히 귀하고 무르기 때문에 장신구로 쓰이고요. 일상적인 농기구나 무기는
그렇죠. 섞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유럽 애들은 대포랑 총을 가지고 오는데 청동기 문명의 석기를 가지고 싸우니까. 그리고 얘들은 또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마병이 없었다는 거야. 말은 이제 유럽 애들이 가져온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코르테스 일행이 아스테카 문명을 무너뜨릴 때 데리고 온 군대의 숫자는 겨우 5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명의 부하, 그러니까 11척에 대해 16마리 말에 5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이 수십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스테카 제국을 무너뜨린 거야. 이게 무너뜨릴 수 있던 이유는 이런 물질 문명의 차이도 있지만 당시 아스테카 문명의 이 태양신 그 전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먼 훗날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낼 건데 그 구원자는 하얀 피부에 네발랄린 짐승을 거느리고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보기엔 어때요? 얘들 눈에는 유럽 애들이 어떻게 볼까? 말을 타고 왔잖아. 피부는 허옇잖아. 신이 보낸 사자구나 이래서 싸우지 않고 그대로 왕한테 모셔갑니다. 신의 사자가 왔다고. 그리고 아스테카 문명의 왕도 얘들을 신의 사자로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코르테스 일행들이 너무나 쉽게 왕을 딱 인지로 잡은 다음에 이 애들한테 너희의 왕을 돌려받고 싶으면 이 왕궁이 가득 찰 정도의 금을 가지고 와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왕궁이 얼마나 큰데. 근데 아스테카 문명인들이 너무나 쉽게 그 왕궁을 가득 채울 금을 가지고 온 거야. 그 정도로 금이 흔했다는 거야. 이걸 보고 이제 코르테스랑 얘들이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차지해야겠구나. 그래서 약속과 다르게 왕을 죽이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문명의 또 멸망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 때 그런 아포칼립소 영화라든가 이런 서양의 관점 여러 가지로 소개해드렸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문명이 뭐 인신공양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기서 따로 말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아프리카 문명은 에스파냐, 코르테스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했다라는 거고요. 마야 문명의 주요 도시는 우리가 쿠스코, 수도인 쿠스코랑 마추픽추를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문명의 주요 도시가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이라면 마야 문명의 주요 도시는 수도인 쿠스코와 그리고 계단식 농법이 유명했던 마추픽추입니다. 무슨 농법이요? 계단식 농법이요. 이게 마야 문명의 특징이에요. 마야 문명은 안데스 고원 쪽, 여기가 되게 산악지방이야. 넓은 평지가 아니에요. 농사 짓기가 힘들잖아.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 땅을, 언덕을 계단으로 깎아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얘들은 문자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문명은 그림 문자라도 있었죠. 마야 문명은 문자가 없어요. 얘들은 문자 대신에 새끼줄 매듭을 꼬아 만드는 키푸라고 하는 걸로 이제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야 문명도 아프리카 문명과 마찬가지로 태양신을 숭배했고요. 누구의 침략으로 망하냐? 아프리카 문명이 코르테스의 침략으로 망했다면 마야 문명은 피사로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문명과 마야 문명의 위치, 주요 도시, 특징, 멸망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라요. 특히 마야 문명은 문자가 없다, 계단식 농법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특이하니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에스파냐와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문명의 파괴는 아메리카 대륙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왔느냐? 일단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요. 여기 그래프, 믿을 수 없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 변화입니다. 멕시코 고원, 여기가 이제 그 아프리카 문명이 있던 곳이죠. 아프리카 문명. 2,500만 명의 인구가 107만 명으로 줄어요. 그리고 안데스 고원, 여기가 이제 마야 문명 쪽이죠. 죄송합니다. 잉카 문명. 제가 설마 여기 마야라고 적었나요? 마야. 야, 나 왜 이러니? 얘들아, 쌤이 죄송합니다. 마야는 위에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잉카죠, 잉카. 죄송해요. 제가 아예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마야 문명은 그 전에 멸망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돼요. 아스테카 문명의 위치, 주요 도시, 특징. 잉카 문명의 위치, 주요 도시, 특징. 또 누구에게 멸망했는가 해서 잉카 문명의 계단식 농법과 문자가 없었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걸 왜 또 마야 문명을 두 번 이야기했을까요?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잉카 문명 쪽에도 887만 명에서 67만 명으로 인구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구가 급감하게 된 거는 물론 이 유럽인들의 잔혹한 수탈도 있지만 이게 제일 컸어요.
유럽 애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 천연두 이거에 대한 항체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혼혈이 엄청나게 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도 베트남 전쟁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파병 간 군인들과 이 베트남 원주민들 사이에서 나온 그 혼혈아들을 우리가 라이따이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성범죄죠. 그 이제 유럽 애들이 아메리카들이 건너와서 아메리카 원주민들 중에 이제 이쁘고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이제 성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 혼혈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혼혈을 우리가 메스티소라고 부릅니다. 혼혈, 메스티소. 그리고 이 혼혈을 부르는 용어는 좀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스티소 말고도 크리오요, 그리고 물라토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라토, 크리오요, 메스티소 모두 혼혈을 유럽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혼혈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누구와 누구의 혼혈이냐 이게 좀 에스파냐냐 포르투갈이냐 이게 좀 다르긴 한데 그 정도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메스티소, 크리오요, 물라토가 나오면은 유럽과 원주민들 사이에 혼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유럽 애들이 아메리카 이 문명을 파괴하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노예로 만든 다음에 뭐를 만드냐면은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어요. 플랜테이션 농장. 이 플랜테이션 농장이 뭐냐면 자 대규모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유럽인들이 경영한 대농장을 뭐라 그런다고요? 플랜테이션. 나 글씨 또 잘못 썼다. 오늘 왜 이거죠? 집중력이 많이 흐려졌나봐요. 주말이라. 플랜. 아니 글씨 진짜 어이가 아니라 아이죠. 죄송합니다. 플랜테이션. 이 플랜테이션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만든 대농장인데요. 일단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메리카의 원주민 노동력을 이용해서 뭘 재배하는 거예요? 사탕수수나 담배 같은 돈이 될 만한 단일 작물. 이걸 재배하는 건데 이 담배나 사탕수수는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만들기가 재배하기가 힘들어. 근데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애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대거 투입해서 사탕수수나 담배 같은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을 만드는 게 바로 플랜테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 농업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이 유럽 애들이 자기들이 돈 될 만한 것만 재배를 하니까 그 외 나머지 뭐 과일, 채소, 뭐 쌀 이런 것들에 대한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산업 구조가 완전히 왜곡됩니다. 마치 30, 40년대 일본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식민지 그런 공업화를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왜곡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평창 기저화 정책이랑. 근데 문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전염병이라든가 수탈로 인해서. 근데 유럽 애들이 지금 뭐예요? 아메리카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플랜테이션, 사탕수수나 담배 같은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 플랜테이션을 경작해줘야 되는 원주민들의 노동력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럼 어떡하죠?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데리고 온 게 아프리카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온 거야. 뭘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플랜테이션 경영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이래서 아프리카 애들이 노예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노예들이 끌려왔다. 뭘 위해?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 원주민들이 죽어서요. 자,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플랜테이션을 위해 끌고 오는 걸 알겠는데 왜 유럽 애들이 여기에 철, 직물, 총 같은 공산품을 아프리카에 주느냐? 이것도 참 끔찍한 일인데요. 여러분, 필요한 노예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노예들을 유럽 애들이 그 드넓은 아프리카 대륙을 뛰어다니면서 다 일일이 잡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럽 애들이 자기들이 직접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 물색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 중에서 좀 탐욕스럽고 잔혹하고 싸움 좀 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을 유혹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뭔지 아니? 빵야. 신기하지? 이거 총이라는 거야. 이건 철이고 이건 직물이야. 너희가 이웃 부족의 쓸만한 노예들을 잡아와서 우리한테 넘기면 우리가 너희한테 요런 총, 철, 직물 같은 공산품을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같은 민족을 노예로 팔 수 있나요? 같은 민족이라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비록 아프리카라고 단일한 대륙으로 부르지만, 부족이 다르면 완전 남이야. 민족주의랑 개념이 일단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애들이, 이런 아프리카인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오는 이런 악랄한 방법까지 쓰면서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다 팔아넘기고 넘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제 노예무역으로 희생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인구가 급감하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잡아갑니다. 거의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 정도의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데려가거든요. 인구가 급감하고요. 지금 계속 말합니다. 데려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탕수수나 담배 같은 단일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노동력이야. 그거 엄청 힘들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유럽의 노예 상인이면 여자를 데려갈래요? 남자를 데려갈래요? 당연히 남자가 더 좋죠. 힘쓰는 일이니까. 그래서 인구도 주는데 성비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남자들이 엄청나게 줄어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많은 게 아프리카의 지금 상황이기도 해요. 이걸 보고 와, 남자들 좋겠다, 여자들이 더 많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슬픈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자, 그럼 이 중에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변화를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럽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를 좀 심층적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유럽에서는 이 신학로 개척 이후 이 대서양을 통한 무역을 통해서 이제 경제의 중심지가, 무역의 중심지가 바뀝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그쵸. 그 전까지는 지중해였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이 지중해 무역권을 중심으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을 주도했는데, 이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주도한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이제 이 경제의 중심지가, 동방과의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어디로? 대서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경제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왔죠? 그쵸.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바뀌죠. 이 지중해 무역의 중심일 때는 이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부흥했는데, 이제 이 신항로 개척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면서 더 이상 이탈리아 지역은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화의 중심지,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어디로? 대서양 무역을 주도하는 알프스 이북 지역의 에스파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알프스 이북 지역을 중심으로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옮겨가게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 월드, 글로벌한 교역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역망을 뭐라 그러냐? 대서양을 중심으로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3개 대륙이 중심이 되어서 무역을 이끌어간다. 바로 대서양 삼각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각무역. 다른 말로는 무슨 무역이라고 하냐?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조선술의 변화 공부했죠.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조선술의 변화. 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원래 고대 때 쓰였던 배가 갤리선이었다가, 적어볼까 얘들아? 갤리선. 근데 이 갤리선은 먼 바다를 항해하기엔 적합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였죠? 카라벨선. 다른 말로는 캐러벨. 그리고 최종 진화형이 뭐예요? 갈레온이었죠. 갈레온. 다른 말로는 갤리온. 그래서 갤리선이 고대부터 18세기, 카라벨선이 14에서 17세기, 그리고 갤리온이 16세기에서 18세기에 쓰였다라고 이야기했죠. 특히 이 대서양 삼각무역에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오르면서 가장 많이 쓰였던 배가, 가장 튼튼했던 갈레온이에요. 그래서 이 무역을 다른 말로는 갈레온 무역 혹은 갤리온 무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대서양 삼각무역을 중심으로 대서양 교역이 발달을 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노예무역도 굉장히 성행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죽으면서 사탕수수나 담배 같은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을 위한 노동력을 아메리카 대륙에서 못 구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끌고 온 거죠. 그리고 이런 대서양 교역을 통해서 결제 수단을 갖춘 이 결제 수단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은을 대량으로 획득한 유럽인들이 어디로 갔다? 아시아로 갔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향신료, 비단, 도자기 같은 거를 사오게 되고, 아시아는 은 유입이 늘어서 명나라의 일조판법, 지정은제 같은 은납화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즉, 아메리카의 은을 통해서
이 아메리카의 은을 매개로 세계 교역망이 은으로서 통합이 되게 됩니다. 이 은의 유통과 흐름은 동아시아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세계사에서는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에 또 가지고 온 큰 변화는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이라는 게 나와요. 자, 가격혁명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서 포토시 은광 같은 거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은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근데 말했죠. 은은 원래 뭐로 쓰입니까? 화폐로 쓰입니다. 화폐로 쓰이는 은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와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런 말은 뭐예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화폐로 쓰이는 은이, 자, 봐봐. 가격혁명이 뭐예요? 지금 유럽에 뭐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이 엄청나게 유입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은은 원래 뭐로 쓰이는 거예요? 화폐로 쓰이는 거야. 근데 은의 유입이 는다는 말은 화폐 유통이 는다는 거야. 화폐가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당연히 은의 유입이 늘으니까 화폐의 가치, 은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로 물가는 상승하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이렇게 은의 유입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격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금, 은 등의 귀금속의 유럽의 유입, 포토시 광산, 유럽의 물가가 급등한 현상. 이걸 가격혁명이라 그러는데, 이 가격혁명이 유럽의 계층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봉건 영주와 상공인 시민계층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일단 봉건 영주들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상공인 시민계층 농노계층들은 굉장히 유리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십자군 전쟁 이후로부터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도시, 화폐, 상공업, 길드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 기존의 장원을 중심으로 한 이런 자급자족적인 폐쇄적인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항공업이 발전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죠? 장원이 해체됐죠. 그죠? 그러면서 이 장원이 해체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쵸? 그 영주의 장원의 노동지대 형태로 묶여있던 농노들이 해방된다는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이 농민들이 여러분들 원래 그전에는 뭐였죠? 노동지대를 납부하다가 잠깐만 농노들은 이미 해방되고 있었어요. 노동지대, 원래는 노동지대로 이제 영주의 장원에 묶여 있다가 이게 무역이 발전하면서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 뭐로 바뀌게 됩니까? 영주들이 노동지대가 아니라 현물지대, 더 나아가서는 화폐지대로 바뀌게 돼요. 영주들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농노들은 영주의 그 장원에 영지의 노동지대 형태로 묶여 있는 거를 벗어나서 화폐지대를 납부하는 계약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주들은 농노들로부터 고정된 화폐지대를 징수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1년 전에 걷던 100만 원과, 그러니까 그 농노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뭐 1년에 뭐 1,000만 원씩 받았다고 쳐봐.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1,000만 원과 올해 받은 1,000만 원은 가치가 다른 거야. 그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니까. 그 영주들은 이 고정된 농민들로부터 고정된 화폐지대를 징수하는 봉건 영주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걷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흑사병, 와트탈로 인한 차크리의 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옛날만큼 영주들이 농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노동지대가 아니라 화폐지대라는 건 계약관계라는 거야. 갑을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신구속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옛날처럼 자기 속된 말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걷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그 걷는 지대를 올리긴 올렸겠죠. 하지만 이 물가가 떨어지는 것만큼 확 올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에 반해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시장에 유통하는 농민들이나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은요, 당연히 굉장히 유리하죠. 물가가 오르니까. 실제로 물건을 직접 만드는 농민과 수공업자, 그리고 그들로부터 물건을 시장에 유통하는 상인들, 이런 상공인 시민계층들과 농민들은 굉장히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거야. 점점점 봉건 영주들의 힘은 약해지고 신흥상공업 부르주아들의 힘은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흐름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 절대망정 이후에 시민혁명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상업혁명입니다.
자, 지금 유럽의 경제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중해 무역을 통한 동방과의 무역도 이런 중세의 그런 장원 경제를 붕괴시키고 농노들을 해방시켰는데, 이제는 그 지중해 무역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서양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구든지 돈을 벌고 싶죠. 그건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 콜럼버스 시즌2를 자처하는 이 모험가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고 싶어 해. 근데 돈이 없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을 투자할 투자자들 찾는 거야. 저 한 번만 투자해 주시죠. 저한테 갈레온 딱 100척만 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노예, 향신료 꽉꽉 채워가지고 100배로, 500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대서양 삼각무역은 오늘날 약간 비트코인 느낌이에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척의 배가 떠나면 한 척이 겨우 돌아왔대. 그러니까 성공률이 10%예요. 근데 한 척만 돌아와도 이득이 500배였대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실패할 경우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잖아. 배가 태풍 만나버리면, 풍랑을 만나버리면, 혹은 해적을 만나버리면. 캐리비안의 해적 보셨나요, 영화? 그 해적들이 날뛰게 된 게 이때부터예요. 이 대서양 삼각무역을 왔다 갔다 하는 무역선을 털려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위험 부담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 공동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투자자들이 나 혼자 투자하기 부담스러우니까 투자자들을 모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야, 너도 같이 투자해. 대신 너한테도 이 권리를 줄게. 이게 만약에 돈을 벌면은 너는 이 중에서 10%를 가져가. 넌 이 10%를 가져가. 그러니까 대신에 너도 투자금 좀 내. 투자금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돌려줄게. 이게 바로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보험도 나오는 거야. 미리 돈을 납부할 테니까 이런 항해에서 배가 파손되면은 보상을 해달라. 이런 보험의 개념도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은행도 나오게 되는 거야. 뭐 5% 이자로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근대 경제에 나오는 주식, 보험, 금융의 개념이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대서양 삼각무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상업혁명을 자본주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업혁명을 절대로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 산업혁명이랑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업혁명으로 주식, 보험, 금융 등의 개념이 나오면서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고, 우리가 이거를 자본주의의 시작이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나오는 18세기 산업혁명, 지금은 16세기 산업혁명입니다. 이 16세기 산업혁명을 자본주의의 시작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더 발전해서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은 철저하게 상인과 수공업자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봉건 영주들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점점점 도태되고, 이 시민계층, 상공인 부르주아 계층들의 힘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왕마저 꺾을 수준이 되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혁명 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외래작물,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 감자, 고구마, 옥수수는 구황작물로서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제 아시아까지도 전래가 돼서 명나라, 청나라 같은 중국, 일본, 우리나라, 조선에도 전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대서양 삼각무역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살펴봤고요. 특히 유럽의 가격혁명이랑 상업혁명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 여기 가격혁명에 대한 그래프랑 자료, 또 선생님이 은에 대한 내용도 적었으니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 있잖아요. 얘네들의 독립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아메리카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의 이런 신행로 개척 이후에 이 유럽인들의 식민지가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어디다가 적을까? 여기다가 적어봅시다. 베네수엘라, 한 번씩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베네수엘라, 커피로 유명한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 그리고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있죠. 이제 이런 나라들이 포르투갈과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에스파니아의 식민지로서 되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브라질이 포르투갈 식민지였고, 그 외 나머지 아메리카 대륙들은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에스파니아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얘들이 언제 이제 독립을 하게 됐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런 자유주의 사상 영향을 받아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독립에 앞장섰던 게 누구냐? 이 사람들 이름 기억해두세요. 시몬 볼리바르. 해방자라고 불렸던 시몬 볼리바르. 별명이 해방자예요. 그리고 산 마르틴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혼혈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건너온 포르투갈, 에스파니아 같은 유럽인들 있죠. 그 유럽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 우리가 크리오요라 그런다겠죠. 크리오요, 물라토, 메스티소 같은 혼혈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에스파니아로부터 독립을 한 겁니다. 얘네들이 독립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본국에게 저항을 한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이게 독립을 할 때가 이미 18, 19세기거든요. 프랑스 혁명 이후 18, 19세기야. 그러니까 이미 많은 세대가 지났어.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에스파니아에서 왔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메리카에서 태어났어. 한 번도 에스파니아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본국은 자기들을 대하는 게 뭐예요? 이 더러운 혼혈놈들 하고 식민지로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결국 나는 비록 내 몸에 에스파니아의 피가 흐른다고 하지만 나는 아메리카에서 태어났고 아메리카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본국인 에스파니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보는 사람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아니라 다 혼혈이에요. 그래서 그 특유의 그 멕시코인들 느낌 있죠?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해방에 관련된 이야기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한노 개척의 결과에 대해 살펴봤고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탐구 자료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한노 개척까지 끝나고 다음 시간에 절대왕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